안녕하십니까. QM에서 지금 고2, 고3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오신 분, 오늘 그 설명회가 정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수시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정시에도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아마 오셨을 텐데, 작년도 올해 이제 치렀던 수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수능 응시 인원인데요. 좀 여기 살펴볼게요. 보면은 응시자가 지금 15년부터 올해 23년까지 응시자가 있는데, 전체 응시자는 계속 쭉 줄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전체 응시자가 주는 이유는 당연히 재학생이 줄고 있어서 그래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학생 자체는 줄고 있죠.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졸업생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15년도에는 졸업생 비율이 22.4%였어요. 다시 말해서 수능 시험장에 가서 수능을 치는 학생 중에 5명 중에 1명꼴로 재수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몇 퍼센트죠? 31%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3명 중에 1명이 재수생했다는 소리예요. 재수생. 자, 재수생이 늘어나면 정시로 대학 가기 쉬워질까 어려워질까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재수생이 대학을 떨어져서, 대학 성적이 너무 나빠서 대학을 갈 수 없어 재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는데 그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입학을 하지 않고 재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수생이라고 해서 대학에 합격하고도 재수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저런 재수생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정시 인원이 증가됐어요. 자, 어차피 그 내신 성적은 이미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건 어차피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능이라는 걸로 판을 뒤집어야 돼요. 그 성적으로. 근데 수능은, 내신은 한번 보면 끝이지만 수능은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수능에 유리한 재수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학생들은 학교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아까 방금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끝나고 나서야 영어 수능 준비하듯이 재학생들은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생들은 그런 내신에 걱정 없이 오직 수능만 준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재수생 비율도 늘어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상위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시 재수를 해서 더 위에 있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어디죠? 상산고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의대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재수하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자퇴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렇게 가고 싶은, 그렇게 어려운 서울대학교를 붙어놓고도 자퇴를 하는 인원. 올해가 330명입니다. 자퇴 인원만. 그 330명 중 86%가 전부 의대 약대로 진학을 했어요. 그 대학교로. 그러면 서울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학들도 당연히 자퇴율이 꽤 많겠죠. 이 자퇴 반수생 인원과 실제 재수하는 인원이 합쳐지면은 저렇게 많은 인원, 즉 3명 중에 1명이 재수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3이 돼서 정시를 준비해야 될 텐데, 쉽게 그냥 대충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수능 성적인데, 일단 수학이고요. 여기 보면은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100점에 대한 표준 점수가 작년은 147점이었고 올해는 145점입니다. 별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수학은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국어는 149점에서 올해가 134점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올해는 국어가 많이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수학 100점에 대한 표점이 지금 얼마죠? 145점이죠. 여기는 145점이면 134점이죠. 몇 점 차이 나죠? 11점이 차이입니다. 11점.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표준 점수가 뭔지 정확히 다 아시나요? 제가 대충 그냥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원래 표점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은 평균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고, 평균에서부터 내 점수가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졌냐를 고려한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라고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을 쳤어요. 1등, 2등, 3등, 4등, 총 100등까지 있는 100명이 시험을 쳤어요. 자, 1등이 점수가 98점, 2등이 80점, 79점, 78점을 받았어요. 자, 몇 퍼센트까지가 1등급이죠? 4%. 그러면 100명이 시험을 쳤으니까 몇 등까지가 1등급이죠? 4명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4명은 전부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2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살짝, 이거 좀 가리면 좋겠는데? 안 가리겠다. 살짝, 점수를 한번 가려볼게요. 점수를 가리면 이 4명은 전부 1등급이라는 성적 맞았죠? 근데 이 중에서 좀 억울해 보이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억울해요? 4등이요? 1등 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얘는 사실 81점 받아도 1등급이에요. 근데 몇 점이죠? 98점이죠. 얘는 그 안에서도 너무너무 잘하네요. 사실 얘는 2등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잘하는데 등급은 똑같이 1등급이에요. 좀 억울하죠? 그죠? 자, 이 억울함을 상쇄시켜 주려고 100점 만점 시험지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줍니다. 200점 만점. 근데 여기다 그냥 곱하기 1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자, 점수 매기는 방법은 정확히 이렇게 매기는 거지만 제가 그냥 한번 그냥 써볼게요. 자, 98점이, 표점이 만약에 158점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58점. 그럼 얼마가 더해졌죠? 60점이 더해졌죠? 그럼 이 학생은 나도 60점이 더해진 한 140점이 표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한 130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아니, 선생님, 저는 왜 130밖에 안 됩니까? 아니야. 얘가 너보다 훨씬 더 잘 봤기 때문에 그 잘 본 그 시험지를 더 정확히 표현해 준 점수야. 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시험지가 2등이 80점인 걸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지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더 잘 봤죠. 그래서 그 시험지의 난이도까지 고려한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당연히 대학에서는 원점수를 볼까요? 표준점수를 볼까요? 표점을 보게 되겠죠. 표점이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점이 얘는 수학은 100점에 대해서 145점인데 국어는 100점 맞으면 134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어를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수학을 많이 못 봤다면은 얘는 그 수학을 잘 본 학생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1점 차는요, 엄청나게 큰 점 차예요. 표점이 2점, 3점으로 나중에는 상위권 애들은 대학 자체가 바뀝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항상 표점을 봐야 된다는 거. 네, 올해,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그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올해 수학은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아마 그런 기사가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고, 잘 이제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시 인원인데요. 뭐 이게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원서를 하나씩 쓸 수 있고, 지금 21학년부터 저기 24학년도까지 있는데, 위에보다는 일단 총 정시 인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총 정시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수시도 중요하겠지만, 정시 인원이 늘어나니까, 만약에 내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뭐 어느 정도 그 이상이고, 그걸 목표로 한다면은, 정시에도 꼭 도전해 볼 만하다. 인원 증가되고 있고. 자, 이건 자연계 그 정시 비율이고요. 인원이고, 여기 인문계입니다. 역시 인문계도, 좀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인문계 지금 나와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혹시 문과 침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과 침공?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교육과정 수능은 예전에는 가형, 나형이라고 해서 이과생은 가형을 보게 돼 있고, 문과생은 나형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형을 본 이과생은 이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나형을 친 학생은 문과대학에 인문계열에 진학할 수 있어요. 교차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지금은 수학이 22번까지는 공통이고, 수원수도 공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문제는 선택입니다. 내가 미적분을 볼지, 기하를 볼지, 확통을 볼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자, 근데, 그러니까 그 통합순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뭘 선택을 하든 간에 원서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해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은, 미적분을 치는 이과생과 확통을 치는 문과생 중에 당연히 이과생들이 수학을 더 많이 하고 성적이 잘 나올 거잖아요. 이 학생들이 그 높은 표점을 가지고 문과대고 그 대학을 바꿔버립니다. 대학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재수생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서성한 정도의 이과생이었다. 그럼 얘가 재수를 해서 이과계열을 재수를 해서 그 미적분을 선택해서 그 시험을 치는 다음에 그 성적으로 서영고에 있는 문과대학을 써버려요. 그거 합격이 되니까. 합격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은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국어와 그 수학에 표점 차가 11점이 나기 때문에 아마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에 그 입학한 인문계열 학생의 절반이 이과생이에요. 절반이. 서강대는 한 80%, 경희대는 60.8%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과 계열의 공부를 하고 문과로 전향해버려서 문과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들 상담하다가 이런 그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애가 문과생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미적분을 선택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그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미적분을 선택해서 시험을 잘 본다면야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 당연한데 이 잘 볼지 안 볼지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얘가 미적분도 하고 확통도 해서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성적을 쓰면 되겠죠. 근데 두 개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배로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바에는 하나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확실한 문과생이라면 그 확통을 선택하지 않고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모험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과생들이 대학 들어가기 더 쉬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수능 대비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수능 대비 프로그램은 이제 1월, 2월 겨울방학이 있을 거고요. 이제 3월부터 7월까지는 3학년 1학기 내신 기간이 있어요. 1학기 때까지 내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있고, 시기별 학습 전략은 제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수능 준비를 시작한 게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학습 전략을 한번 짜보면은, 맨 처음 시작해서 한 5월까지는 수능 실전 개념을 완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고2 때 1학기 때 수원을 2학기 때 수투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이제 수능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원을 공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 다시 앉혀놓고 또 수원을 시작해도 그 전에 내용을 굉장히 많이 까먹었어요. 이미 사실은 고3 애들 시험 끝나고 나서 이미 그 수원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시작했는데 모의고사가 1, 2등급 나오고 내신도 한 2, 3등급 된 이 근처에 있는 동아고 학생들 상위반 애들이죠. 걔네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제가 첫 수업 때 수원 첫 단원 내용을 아주 간단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대답한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도 다 까먹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잊어먹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마스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을 이 시기에 대한 수업을 수학 몰입 수업을 통해서 수능의 내용을 총정리 다시 할 겁니다. 수원과 수투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총정리를 해야 되고 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신 대비 준비와 그 모의고사 수능 기출 총정리를 같이 진행합니다. 저기 보면 그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연계 교재가 있는데 보통 수능 특강은 뭐 1월 말쯤에 완성은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해서 저건 꼭 풀는 그 문제인데 요즘은 연계를 한 50%예요. 50%. 그러니까 30문제 중에 한 15문제가 거의 연계돼서 나오거든요. 저 문제집만큼 꼭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고 보통 공통 과목에서 한 12과목, 12문제, 선택 8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연계가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 다 잡히고 나면은 자, 개념 통합과 적용, 그 다음에 고난도 주제별 집중 공략, 그 다음에 개념 통합, 고난 테크닉 집중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수능이 총 몇 문제죠? 수학이? 30문제죠. 그죠? 30문제 100점 만점이죠. 혹시 30문제 중에 4점짜리가 몇 문제인지 아시나요?
수능 30문제 중에 어려운 4점짜리 2점과 3점과 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점짜리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죠. 몇 점이나 몇 문제 나올까요? 4점이 30문제 중에 한 5문제 나올까요? 4점이 13문제가 나옵니다. 13문제. 그럼 이것만 해도 몇 점이죠? 이 문제도 52점이에요. 즉 나머지 얘가 48점이고 전부 다 4점짜리. 4점짜리. 다시 말해 시험 문제만 준비해서는 절대 고득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4점짜리가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구성된 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두 문제, 세 문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고 나머지는 4점짜리 하더라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각 단원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약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검증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훈련해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 이제 킬러 문항 등을 아까 얘기했던 두세 문제짜리를 완성시키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만 있는 건 아니고 좀 못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우리 애는 지금 사실은 모의고사도 몇 점 안 나오고 얼마 점수 안 되고 한 60점, 70점밖에 안 나오고 근데 저 100점 저렇게 준비를 해서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진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물론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이 있을 때 두 반 다 목표는 100점이고 1등급이겠지만 그 못하는 반을 애들을 데리고 목표는 1등급으로 공부를 시키되 무조건 막 어려운 문제만 시키진 않아요. 걔네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시킵니다. 1등급과 2등급만 얘기하니까, 혹시 뭐 3등급 정도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데, 방금 얘기 드렸지만 4점짜리만 총 13문제 52점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요. 만약에 수학을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런 집단의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커리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2점짜리와 3점짜리를 일단 목표로 무조건 공부시켜요.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게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야 우리는 2점과 3점만 다 맞자 라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럼 부담 좀 덜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4점짜리 제외시키고 2, 3점짜리를 집중 공략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맞으면 48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4점을 빼고 2, 3점을 다 맞게 시키려고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이 학생이 48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요. 왜냐면은 2점과 3점과 4점의 난이도가 정확히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가 난이도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3점은 되게 어렵고 어떤 4점은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삼시사란 말도 있어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 그래서 3점짜리까지 다 맞게끔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그 학생들이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어느 순간 이 학생들이 4점짜리 문제 중에도 풀리는 게 생겨요. 그 상태에서 4점짜리 문제 한 4, 5문제만 더 맞아주면은 보통 1등, 3등 커트를 한 60점 중반이거든요.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3등급 만다는 게.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3등급 정도를 맞게 해주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자,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한다면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아닌 그 수학 덕분에 꿈을 이루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